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클레어입니다. 소울페이지는 책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학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두 번째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작가 아니타 무르자니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번 영상 때 소개해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작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니타 무르자니는 임파선 암에 걸려 4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악성세포가 그녀의 장기를 잠식했고, 그녀는 30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녀의 육체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마침내 완쾌하게 됩니다. 임사체험 동안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책과 강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며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 10가지에 대해 그녀의 깨달음을 기록한 수기 형식의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잘못된 신념 2가지, 죽으면 죄가를 받는다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허가해 주신 샨티 출판사와 번역가 추미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으면 죄가를 받는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로스앤젤레스 상공을 선회할 때 나는 창밖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공원, 정원, 수영장이 보이고 차들로 막힌 거리도 보였다. 하늘에서 보면 죄다 장난감들 같다. 비행기를 탈 때면 나는 늘 창가 쪽 자리에 앉고 데니는 통로 쪽 자리에 앉는다. 데니는 옆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편하게 일어날 수 있고 통로 쪽으로 다리를 쭉 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내가 도착할 도시를 느껴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건물들, 마을, 고속도로, 높은 다리, 산, 농장 등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벅차오른다. 보이는 거라곤 구름뿐일 때도 나는 창밖을 즐겨본다. 그럴 때면 2006년 임사체험 때처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든다. 여보, 저기 좀 봐요. 그 유명한 할리우드 간판이야. 나는 데니가 볼 수 있게 머리를 뒤로 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처음이 아닌데도 말이다. 사실 미국 안에서 움직일 때면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즈음 우리는 이미 그렇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캘리포니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니가 내 어깨 너머로 창밖을 보려던 순간 하강 중이던 비행기가 갑자기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방향을 바꾸어 맑고 파란 하늘을 향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만 착륙이 잠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착륙 장치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해결 중이니 몇 분 안에 다시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활주로에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보이더라도 순전히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이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니와 나는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소한 이번에는 우리 둘이 함께네. 이번에 가게 되면 당신이 나를 불러야 할 일은 없겠어. 내가 농담을 던졌다. 내가 정말로 죽어가던 9년 전에는 모두가 죽도록 심각했었다. 2006년 나는 림프종 말기 단계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내장 기관들은 기능을 멈춰가고 있었다. 4년 동안이나 투병을 했건만 그해 2월에 의사들은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 데니가 있었기에 나는 힘든 암투병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도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손을 꼭 잡고는 내 귀에 대고 다시 돌아오라고 속삭였다. 다른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나는 데니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데니가 곧 나를 따라올 것 같았다. 내가 죽으면 그의 목표도 달성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일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만이 분명하게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 해도 그를 잃을 리는 없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다. 데니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고 나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한다. 그는 비를 좋아하고 나는 햇살을 좋아한다. 그는 도시를 좋아하고 나는 바닷가를 좋아한다. 나는 예술적이고 그는 분석적이다. 나는 시각적인 것에 매료되고 그는 기술적인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잘 통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가 끝나고 내가 시작되는지 알기 어려울 때들도 많다. 여기서 죽지는 않을 거야.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상공으로 높이 올라가는 동안 데니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내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했다.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으면 동체 착륙을 시도할 거야.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동체라면 거기 화물칸 있는 데잖아. 비행기 배가 터져서 내 옷이랑 숄이랑 신발이랑 가방이랑 전부 활주로에 너부러지면 참 보기 좋겠다. 아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지. 데니가 씩 웃으며 말했다. 먼저 거품 같은 것을 활주로에 쫙 뿌릴 거야. 그 거품이 윤활제이자 방화제가 되는 거지. 정말로 데니다운 반응이다. 물론 데니는 내가 일부러 농담한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석적인 그의 머리는 벌써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시나리오를 다 꿰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그 해결책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데니가 갈수록 더 듬직하게 느껴진다. 돌연 삐걱거리는 착륙 기어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멈추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톰 브래들리 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자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다. 산호세로 향하는 다음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44번 게이트로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쳐다보자 얼른 시선을 돌리기에 내가 착각했나 보다 생각했다. 게이트로 가서 우리의 탑승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출발이 2시간 연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1시간짜리 비행인데 2시간 연기라니. 게이트에 있던 직원은 미안해했지만 그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우리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는지 묻자 알아보겠다며 어디론가 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로스앤젤레스시 전체가 안개가 자욱해 모든 이륙이 연기되었다고 했다. 꼼짝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는 최대한 편한 자리를 잡았다. 데니는 아이패드를 충전할 콘센트부터 찾기 시작했다. 나는 차부터 한 잔 마신 다음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었다. 수화물을 의자 위에 놓고 데니에게 뭐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데니는 커피 한 잔을 사다 주라고 했다. 나는 게이트들이 늘어서 있는 긴 통로를 지나 그 터미널에 유일하게 있는 카페로 가 나를 위해 인도차이를, 남편을 위해 커피를 샀다. 그리고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오던 중 또다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본 그 신사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깊고 어두운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치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듯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원래는 짙은 검은색 머리였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어쩐지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나는 차와 커피를 우리 자리 바로 앞 바닥에 내려놓고 가방을 뒤져 아이패드를 꺼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그 검은 눈에 슬픈 얼굴을 한 남자가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약간 어색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니타 무르자니 씨입니까? 그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적잖이 놀라며 대답했다. 선생님 책도 읽고 유튜브에서 비디오도 많이 봤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주신 메시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뻐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나를 알아보는 일이 그즘 잦아지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게 잠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그가 물었다. 방금 마실 것을 사들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아이패드를 꺼내 들었으니 나는 분명 금방 비행기를 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아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나는 내 옆에 비어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흔쾌히 대답했다. 아, 저는 론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던 론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론. 그리고 여기는 제 남편 데니예요. 나는 옆쪽에 앉아있던 데니를 론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데니. 부인분과 잠시 대화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요, 론. 이제 익숙한 일인걸요. 데니가 기분 좋게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과 만나게 되다니 뭔가 묘한 기분이 드네요. 여기 제가 지금 선생님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갖고 있거든요. 그가 내 책을 꺼내며 말했다. 모서리가 접힌 페이지가 많고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벌써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이번에 비행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챙겨왔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읽으면서 언젠가 선생님을 만나면 할 질문들을 생각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여기 계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그가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원하면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그즈음 점점 더 많이 일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하곤 했다. 이번에는 데니가 옆에서 그런 나를 구해주었다. 아내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부터 저희한테는 그런 동시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을 정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지요. 당신, 오늘은 또 무슨 일을 꾸밀 생각이야? 그 다음 저는 안절벨트를 꼭 매고 신기한 모험으로 가득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죠. 론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러자 좀 편안해진 것 같았다. 그게 저도 이 삶에 우연은 없다고 믿어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을 만난 것도 선생님이 이 책에 잘 표현하신 대로 그 확장된 의식, 무한한 의식에 의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말했다. 괜찮으니까 뭐든 편하게 질문하세요. 하지만 론, 당신의 이름이 제 다음 책에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놀라지는 마세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론은 살짝 웃는 듯 하더니 이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듯 했다. 제 아내 트리시가 죽었어요. 이제 6달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내가 너무도 보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그렇군요. 나는 그의 처지가 진심으로 안타까웠다. 슬픔의 유통기한이란 없잖아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과거에 연연해하고 있다고 자책하지 말고요. 종교적 혹은 영적 전통들을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한 예법은 아주 정교한데 남겨진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은 참 서툴다. 나는 그런 사실이 항상 놀랍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혼자 남은 우리는 심신의 고통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예요. 트리시도 그걸 원할 거예요. 나는 내 말이 도움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론에게는 아직도 못다한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를 괴롭히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론이 다시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문제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저는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던 차에 누가 선생님 책을 주더군요. 론이 다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에 죽고만 싶었던 때라 선생님의 책 어떤 말이 계기가 돼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트리시는 제가 출장 중인 틈을 타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예측하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 마음도 정말 아파왔다. 죄책감과 슬픔으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알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무거운 감정들을 깨끗이 없애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 죄책감이라는 감정까지 얹혔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할까. 론이 계속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메일로 비디오 링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선생님의 비디오더군요. 한 친구가 선생님의 책을 주더니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의 비디오를 보라고 하고 어쩐지 선생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뜻 같았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아내가 그렇게 이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심판받거나 하지 않고 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내가 벌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 무서웠거든요. 비디오를 본 다음 선생님 책도 읽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책을 읽으니 조금 더 편해지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정신없이 뒤져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조리 찾아보았죠. 덕분에 다소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저런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 죄책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여왔다. 나는 손가방을 열어 화장지를 꺼내주며 말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화장지를 받고 고개를 돌려 눈물이 뺨으로 떨어지기 전 얼른 닦아냈다. 그 순간 나는 론이 처한 상황에 더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내 인생에 데니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나는 죽음을 맛보았고 죽음이 완벽하고 멋진 상태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슬퍼진다. 그러기에 그 순간 론에게 당신 아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그의 슬픔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따라서 그런 죽음이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삶의 목적과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세상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때까지 알던 삶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론에게 아무리 멋진 말로 위로한다 해도 가 닿을 리는 없었다. 론은 그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했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어떤 것. 하지만 나는 섣부른 조언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꼈다. 아내분은 자신이 한 일에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길 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론에게 말했다. 그럴까요? 정말요? 그가 그러길 바란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내가 말했다. 그럼요, 확실합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 저는 제 가족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지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랬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고 싶었어요. 트리씨도 지금 당신이 그러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트리씨는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 트리씨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죽음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일 거예요. 트리씨가 죽은 건 자신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론의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치는 듯 했으나 이내 사라졌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저랑 크게 싸우고 나서 바로 자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론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론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했다. 지금 말하세요. 아내분은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해결 못한 다른 문제들도 다 푸세요. 그냥 아내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아내분은 사실 당신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세요. 아내가 들을 겁니다. 제가 육체를 떠나 있었을 때도 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 전부요.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했죠. 트리씨도 지금 당신에 대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트리씨가 지금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믿어요. 당신 때문에 트리씨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이란 누구와 싸웠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고 해도, 또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해도 조만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내분은 또다시 자살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녀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누구나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걸러보는 필터를 갖고 있는데 아내분의 필터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아내분은 저쪽 세상에서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은 없습니다. 론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진 듯 보이더니 이내 다시 물었다.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살은 벌받을 짓이라고 믿으며 자랐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거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끔씩 여전히 아내가 걱정됩니다. 아내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그의 표정은 다시 슬퍼 보였다. 론은 아내를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사후 심판 같은 건 결단코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지나온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미 그 순간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또 벌을 받다니요. 아내분은 지금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만 있는 세상에 계세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하지만 부정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 있는 동안
뭔가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저는 트리씨가 자신이 한 행위의 대가로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 됩니다. 론이 말했다. 내가 말했다. 네,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아주 진짜처럼 느껴지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최후에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연구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 강조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생에서 축적해온 두려움을 죽어서까지 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받고 그 때문에 많은 순간 괴로워하며 살아가죠. 갑자기 죽게 될 경우 때로는 그 두려움을 저 세상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좀 더 있다 보면 자신에 대한 집착을 풀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인 조건 없는 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오로지 연민과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그 느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론의 표정이 오히려 심각해졌다. 트리씨는 죽음과 죽음 뒤의 일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사는 동안 내내 불우하고 학대받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해버린 거고요. 게다가 대단히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탓에 지옥이나 사후 심판 같은 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죽고 나면 신이 자신을 처벌할 거라는 말을 종종 했죠. 자신의 그런 믿음 때문에 아내가 지옥을 지나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사체험 이후로 인류의 기발한 상상력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다. 특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사후 이야기들이 그렇다. 임사체험 전에는 나도 트리시처럼 죽음을 극단적으로 무서워했다. 암에 걸린 것도 다 내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 믿었고 죽은 다음에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죽은 뒤 좋은 업보를 받기 위해 한 일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사랑이나 공감, 연민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나쁜 업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임사체험 동안 나는 육체만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인종, 문화, 성별, 종교까지 다 떠나 있었다. 내 물질적 자아가 마음속에 일생 동안 쌓아왔던 가치와 믿음의 층들을 모두 벗겨낸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물질적 삶의 정체성을 모든 것이 내 본래의 무한한 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음에 놀라고 말았다. 내 무한한 자아가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층들을 벗겨낸 다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 모든 층들을 다 벗겨내도 나의 자아는 작아지지 않았다. 아니, 훨씬 더 큰 무엇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순수한 본질이었고, 순수한 의식이었고,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신 그 자체였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느낀 그 정체성에 꼭 들어맞는 어휘는 어차피 없으니까 말이다. 다만 나는 나 자신과 내가 살면서 만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한 모든 사람에게 오직 공감과
연민과 사랑만을 느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그들도 나도 몰랐지만 다 나를 위해 그랬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깨닫는 과정을 인생 평가 과정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지만 그렇게 부르기엔 그 경험이 너무도 황홀했다. 나는 고통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고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더할 수 없이 사랑받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 세상에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자 우리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순수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고 장엄한 존재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심판 따위는 없다는 걸 왜 우리는 배우지 못했을까? 아니,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란 걸 왜 배우지 못했을까?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사후 세계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단지 우리 문화나 종교에서 하는 말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수천 년 전 완전히 다른 문화와 세상의 사람들이 써놓은 교리들을 말이다. 사후에 심판받을 거라고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대체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면 저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계속 두려워할 것이고 사랑과 선 자체를 위해 사랑하고 착하게 살기보다는 사후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랑하는 척, 착한 척 살아갈 것이다. 두려워서 하는 행동은 사랑해서 하는 행동과는 다르다. 임사체험 동안 나도 살면서 잘못한 것들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는 온전히 나 스스로 한 것이지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내려다보며 내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잘못하자 이때다 하고 처벌하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심판자 따위는 없었다. 우리는 자신이 감시받고 심판받으며 그 심판은 우리 밖에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오직 순수한 의식,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완전한 수용만이 존재한다. 우리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같은 의식의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와 그들이 아니라 우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심판받고 처벌받을 것이니 사후를 두려워하란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대신 나 자신과 지구 위 모든 인간 가족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갖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앉아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론에게 말해주려 애썼다. 저는 아내분이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아내분이 우리를 이리로 안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당신 앞에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트리 씨는 자신이 잘 지내고 있고 당신도 다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신을 잘 보살피는 것뿐이랍니다. 트리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단지 당신을 걱정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크게 안도한 듯한 표정으로 론이 말했다. 론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고 우리의 대화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저는 또 아내분이 당신을 계속해서 지켜봐 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트리씨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트리씨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트리씨가 살아있을 때 미처 말하지 못한 걸 다 말해보세요. 정말 꼭 권하고 싶은 일이에요. 카타르시스 효과가 아주 클 거예요. 원하는 만큼 실컷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농담 삼아 말했다. 사람들은 어차피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론도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저희랑 똑같으시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쨌든 트리씨도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덧붙였다.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을 테니까요. 조용할 때 트리씨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사실 저는 벌써부터 아내가 옆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론이 약간 흥분해서 말했다. 실은 선생님 인터뷰 비디오를 하나 보고 난 다음부터 기분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때부터 트리씨가 저를 안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 비디오를 보게 된 것도 트리씨가 안내를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아내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제가 나아질 것을 알았던 듯해요. 내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아내분이 당신을 돕는데 제가 촉매가 되었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요. 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말했다. 그 순간 마침 산호세로 향하는 비행기의 탑승이 시작됐다는 방송이 나왔다. 데니가 우리 쪽을 보더니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론은 처음에 본 슬픔에 젖은 모습과는 달리 아주 가벼워진 표정이었다. 비단 내가 한 말들 때문만이 아니라 아내가 여전히 자기 옆에서 자신을 안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정말로 그녀가 론을 나에게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자신이 정말 잘 있음을 알릴 수 있었을 테니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론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이미 크게 받았는걸요. 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제 다음 책의 한 장을 장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이야기를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론이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때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그 눈물은 마치 아내가 옆에 있음을 알아서 기쁘다고 말하는 듯했다. 데니와 나는 게이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지곤 한다. 심지어 그런 두려움에 답을 찾고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간 기관들에서 그 잘못된 믿음을 더욱 영속시키고 있다. 그런 기관들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점점 더 늘어나는 수감 시설들을 보면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진실을 아는 것이 서로 간의 진정한 공감과 연민을 나누고 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 진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자신과 이웃, 나아가 이 지구에게도 훨씬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10번째 잘못된 신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3개월 전에 제 어린 아들이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저는 아들이 왜 그렇게 빨리 제 품을 떠나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남편도 없는 제게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한 젊은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호주 강연 여행 중 브리스번 근처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연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면 보통 질문을 받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때는 한 젊은 엄마가 주체하기 힘든 슬픔에 쌓인 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어떤 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저 세상을 직접 가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당연히 그녀의 아들이 지금 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고 심지어 부적절할 것 같았다. 젊은 엄마의 말이 내 심장에 아프게 와서 박혔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고통과 상실감뿐이었다.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에는 내가 무대 위에서 수백 명 청중을 앞에 두고 서 있다는 사실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내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로 그녀를 달래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과연 내가 어떤 지혜의 말로 슬픔에 빠진 젊은 엄마에게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게 느껴졌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대답으로 자신들의 고통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눈들은 내가 죽음 뒤에도 삶이 계속됨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가봤으니까.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상상해 본다. 아드님은 죽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단지 비이원성의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음은 착각입니다. 아드님은
지금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드님은 당신이 그걸 알고 당신도 자기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박수가 터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사실임을 경험상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뺨으로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그런 말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말도 모두 공허하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나는 옳은 말을 한답시고 잘난 체하고 싶지 않았다. 저쪽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경험했지만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느낀다. 상처도 받고 슬픔도 느낀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젊은 엄마에게 그처럼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여성이 하나뿐인 아들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웃는 모습, 목소리, 피부의 감촉, 부드러운 머리카락, 웃음소리, 냄새, 습관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아들의 소지품을 차마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들의 옷가지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 남은 아들의 온기로 구멍이나 찬바람이 숭숭 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데워보려 할 것이다. 그동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기에 나는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내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랐다. 나는 청중도 강연도 잊어버리고 무대를 내려갔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그 가련한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와 마주서서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에는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내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녀를 아는 채로 내가 말했다. 제 아들이 죽은 것처럼요.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묻고 울었고 내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식의 죽음을 온 영혼으로 슬퍼하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다시는 아들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기도 했다. 장대한 계획에서 보면 설령 그녀가 자식을 잃은 고통을 못 이겨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죽은 뒤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리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내 속에 매우 인간적인 부분이 그녀가 슬퍼서 죽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나는 무력해졌다. 암 투병을 하면서 그리고 저 세상에 갔다 오면서 내가 얻은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그녀의 슬픔을 진정으로 덜어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실컷 울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라고 말이다. 그것만은 꼭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야 괴로워하는 일이라도 안심하고 실컷 할 수 있을 테니까. 1분인지 10분인지 모를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던 팔을 풀고 눈을 마주쳤다. 나는 말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돌려 무대 위로 돌아왔다. 그러나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다. 어찌 강연은 마쳤지만 그날 내내 힘들었고 행사가 끝나자 비로소 다행이다 싶었다. 책 사인 시간을 마지막으로 데니와 나는 호텔로 향할 수 있었다. 남편이 걱정스럽다는 듯 괜찮으냐고 물었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들을 잃었다는 젊은 엄마 때문이지요. 네.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조금 피곤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말했다. 호텔로 돌아오자 나는 얼른 신발을 벗고 물을 끓여 차를 우렸다. 그런 뒤 편안한 팔걸이 의자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다. 몇 분 전 내 웹사이트를 통해 받은 메시지를 내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전송해 놓은 것이 보였다. 아주 긴 메시지였는데 그날 내 강연을 들은 쇼나라는 여성이 보내온 피드백이었다. 쇼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그녀 아들이 잘 있다고, 저쪽 세상에서 계속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나라면 그녀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 따라서 그 여성에게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 삶은 환상이라는 것, 아들이 행복함으로 그녀도 행복해야 마땅하다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쇼나는 그 외에도 내가 책과 강연을 통해서 늘 말해왔던 진실들을 길게 언급했다.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임사체험을 통해 진실임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쇼나는 내가 임사체험으로 알게 된 것을 열렬히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도 실망하고 진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고통의 망상에 빠져버린 것에도 실망했다고 썼다. 내 역할은 쇼나에 따르면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본분을 잃고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몰락한 것이었다. 그 메시지를 읽다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쇼나에게 화가 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날 다른 청중들도 다 쇼나처럼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더 큰 그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뭔가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랐는데 나는 그러기는커녕 그 반대의 일을 한 것이다. 그날 밤 머릿속에서 그날 있었던 일이 거듭 재생되었고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그날 내가 청중들을 실망시켰다면 어쩌면 그들은 나를 실제의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구루나 신의 화신이 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실제로 나는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해왔다. 왜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본래 충분히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긍정의 베일로 숨기려는 건 아닐까?
내 세상이 흔들렸고 나는 자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나는 정말 누구인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도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척경이다. 진정한 자신을 허락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내가 설령 세상 사람들 전부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고심하던 예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주고 또 주었고 결국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게 되자 암에 걸렸었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 내 온몸의 림프계가 암세포로 유린당할 것 같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그대로 다시 느꼈다. 영성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자기계발 강좌를 설립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선언하듯 하던 말들도 떠올랐다. 너의 생각이 너의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암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해. 나는 내 몸을 파괴하는 그 짐승과 싸워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 내가 어떻게 암을 끌어당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싹부터 잘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계속 떠올랐고 암세포도 계속 퍼져나갔다. 노력이 부족한 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데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고 열심을 부렸다. 잡지 등에서 사진들을 오려내 포스터 보드에 붙이는 식으로 나만의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거듭 상상했다. 암이나 죽음에 대해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병이 더 심해질 거라 믿으며 더 무서워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너는 왜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니? 나는 화가 나서 나 자신에게 따졌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긍정적이 되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거지? 왜 암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때 나는 상당한 두려움과 좌절을 느꼈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때면 기분이 더 나빠졌다. 나는 정말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내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혹은 그 둘 다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몇 시간이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피곤했다. 전날 하루 종일 계속된 행사에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당연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기에 벌써 샤워를 하고 있던 데니가 내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야지 안 그러면 비행기를 놓치겠다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개운치 못한 몸과 마음으로 느리고 둔하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문득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깊이 깨달았다고 해도
혹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세미나를 열어본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괴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수련하며 사는 영적인 삶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연결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구의 환경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고통은 깊은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저쪽 세상에서 경험한 장엄함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들 장대한 계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완벽하다고 아무리 확신을 준들 우리가 여기 삶 속에 있는 동안 느끼는 고통, 수치심, 실망, 두려움, 괴로움 등등의 이 생생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죽고 나면 이 모든 망상에서 깨어날 거라고 아무리 확신을 준다 해도 그런 말이 방금 남편을 잃은 여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꼭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쓰나미, 지진, 학교 총기 사고 등으로 가족을 잃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다. 가족 중에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상실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인도에서는 어린 남동생을 한 손에 안고 구걸하는 가난한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팔을 내미는 아이가 느끼는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다. 그 배고픈 소녀에게 이 삶은 망상이고 크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모든 것이 이원성의 삶을 구성하는 음과 양, 부정성과 긍정성의 한 부분이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봤자 그 아이의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마치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더 큰 테피스트리에서 봤을 때 왜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과 그 순간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진실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떤 감정을 느껴도 좋다고 아무런 판단 없이 허락하는 것 사이에서 그런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은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까지 감내해야 한다. 고통과 상실을 겪을 때 힘든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이른바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겪는 진짜 감정들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 어떤 점에서든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이 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재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도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영성이 부족해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고통을 느낄 여지를 주기보다 진부한 조언을 일삼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많은 점에서 좋기는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오히려 상처가 보이지 않게 덮어만 두는 반창고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는 고통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먼저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어 상실과 슬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실제로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신성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밤새 뒤척이는 동안 나는 임사체험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 보았다. 첫째,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암을 부른 것이 아님을 배웠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자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내가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내가 고통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덮어두면서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고통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물이 나에게 왔다. 암에 걸리기 전 나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사랑받고 싶었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살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재빨리 억눌러 버렸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으니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온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내 생각이 암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러자 내 생각이 두려워졌다. 그러자 또 내 생각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나는 두려움의 끝없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내 생각도 나의 일부임을 알았을 테니까 말이다. 내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그러한 부정성이 나쁘다고 믿었던 탓에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러므로 그 이메일을 읽고 난 후 뭔가 마음이 무거웠던 그날 아침, 나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려고 하는 상태로 끌려 들어와 있었던 셈이다. 그때 데니가 빨리 호텔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남은 가방 하나를 마저 쌌다. 그리고 곧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로비 반대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금발머리에 한 여성이 웃으며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리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어제 선생님 강연을 들었어요. 정말 좋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기쁜 마음보다도 안도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고 말고요. 무슨 질문인가요? 내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리아나가 말을 시작했다. 워크숍도 열고 강연도 해서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나는 그런 질문은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주었다. 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정확하게 질문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일 경우가 많고 그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단지 당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반대로 당신 자신을 기운나게 하는 건 뭐든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을 나누세요. 초점은 청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해요. 당신 스스로 기운내서 열정적으로 사는 한 당신은 그저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다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리아나가 물었다. 저 자신만 돌보면 되고 제가 믿는 일, 제가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고 거기서 배운 것을 진심을 다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내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살 때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제가 청중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역행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네, 정말 그래요. 바쁘실 텐데 고마워요. 아리아나가 말했다. 그런데 고맙다는 그녀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방금 내가 한 말이 바로 나를 위한 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하는 답변이었다.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고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아리아나가 나를 재빨리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한 것도 데니가 빨리 가자고 재촉한 것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는 호텔 밖에서 기다리던 차에 올라타 공항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느꼈던 압박감과 긴장감이 사라졌다. 나는 더 자유롭고 더 생생해지고 더 편안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그 이메일에 대해서든 다른 어떤 것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슬퍼하던 젊은 엄마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준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것이 내 가슴이 시킨 일이었으니까 내가 늘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들을 잃은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웠다고 했다. 특히 내가 그녀의 슬픔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지도 않고 진부한 말이나 충고로 자기 고통을 일축해 버리지도 않아서 참 고마웠다고 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자기 개발, 영감, 영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작가나 강연자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통한 권위자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깊은 인상을 주려다가는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나는 절대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세 못지않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도 인생의 여러 사건과 상황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기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더 자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수록 그 느낌들을 더 많이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이 된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망, 좌절, 고통, 슬픔, 비탄을 포함한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 한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성의 깊은 속성이기 때문이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저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었는데요. 한 질문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통을 호소하자 법륜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자에게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 믿으면 바로 자신이 나쁜 사람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성향을 심어놓아 결국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각박한 사회에 살면서 공부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취업 실패 때문에,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자신감은 물론 자존감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즉,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가 널브러진 졸가리처럼 가볍고 보잘것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론 증오하게 됩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보자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이루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기 자신을 싫어하면서 나쁜 말을 뱉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들어오는 순간 독으로 변하게 하는 위장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타 무르자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또한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조차 우리 인간성의 깊은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벗어나고자 억지로
긍정적이 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또 어떤 영적 지도자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만 생각을 없애려는 그런 자기적인 노력 또한 하나의 번뇌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힘든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노력이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되도록 혼자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그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만나 대화하고 포용하고 돌보아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자꾸만 외부로 돌리고 비교하고 비하하는 것은 자신과 멀어지고 또 다른 고통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돌보는 사람만이 비로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치와도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클레어였습니다.